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정비사업의 개념과 11호 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오래된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를 헐고 같은 위치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주로 주택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좁아서 차가 다니기도 힘든 동네라면 재개발 지역이 될 것이고요. 도로는 넓은데 지역 기반 시설도 깨끗한데 해당 아파트만 낡았다면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은 공익 목적이 크며 사업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와 영업보상비, 권리금 등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사익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철거 이후의 거처는 스스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엄격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이런 정비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10년 이상 걸릴 만큼 오래 걸립니다.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 대상 지역이나 건물이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에 따라 노후 낙후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향후에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주택이 재건축 연한을 넘겼는데도 이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민들과 함께 제안을 해서 안전진단 또는 재개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아파트 건물에 대해 구조적으로 중대하게 노후하다라는 판정을 받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신청은 해당 구역 아파트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2018년에는 구조안정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 안전진단 구조안전 비중이 약 30%로 하향 조정되어서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지긴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공식적으로 가시화되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동의서 수집, 정관 마련, 창립총회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한데요. 추진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 간 의견 차이나 반대 주민으로 인해서 동의율 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의 첫 관문부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진위 구성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진입비용이 낮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무산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조합 설립 인가. 추진위원회가 충분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을 결성하고 관할 행정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법인의 지위에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가장 큰 관문입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재건축은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70% 이상 동의. 이런 동의율을 채워야 하는 요건 때문에 조합 설립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 전체 단계 중에서 가장 지연이 길게 나타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게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조합은 정관을 마련하고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이후에 시공사 선정, 사업비 조달, 분양계획 수립 등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자격이 확정되는데요. 이후에는 단순히 해당 구역의 집을 샀다고 해서 새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 구성원의 명칭도 토지 등 소유자에서 조합원이라고 바뀝니다. 시공사 선정,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설계와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분양가와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군 시공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군 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하는 단지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단계 이후이고요. 때로는 조합 설립 전부터 추진위 단계에서 미리 시공사를 물색하기도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새로 지을 아파트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정됩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함께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세워 시구청의 심의를 거치는데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될 아파트가 도시 미관과 공공성 그리고 안정성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건물의 높이와 배치, 평형 구성, 주차장 규모, 기반 시설 계획 등 사업의 청사진이 이때 확정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심의뿐만 아니라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 내부 갈등이 생기면 지연될 수 있겠죠. 이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와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계획 수립과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층수 제한 규제로 이슈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과 함께 인가를 받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말이 어렵습니다.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와 토지를 어떻게 분배, 그러니까 처분이죠.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분담금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서 새 아파트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정된다면 이제 조합원은 분양에 참여할지 여부와 어떤 평형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얼마짜리 새 집을 받을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까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기준은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따릅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기 전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하겠죠.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반드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는데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기존 주택의 가치와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가액과 분담금, 그러니까 조합원이 살던 기존의 집의 가치와 새 집을 받으면서 추가로 내야 할 금액,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각 조합원들은 예상이익을 이 단계에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격에
불만이 있거나 분담금이 예상보다 높으면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평형 배정과 분양 신청. 인기 있는 평형은 세대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겠죠. 배정 우선순위는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인기 있는 평형은 세대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더 큰 평형을 선택할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이 나면 남은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데요. 보통은 작은 평형이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 분양 신청,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그리고 분담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각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재산권은 비로소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재개발일 때요. 이 시점 이후부터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대체로 승인이 잘 되는 편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 될 수도 있겠죠. 이주 및 철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기존 거주자들은 반드시 이주해야 합니다.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 이사를 나가야 건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비 대출.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서 대출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매매가가 아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대출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서 이주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있죠.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주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및 공사 준비. 모든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 작업을 진행해서 부지를 비우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이 있으면 강제 철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착공과 준공. 철거를 마친 후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진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일반 분양 수익 외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조합원의 출자금, 시공사의 공사비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가 마련됩니다. 공사기간은 대개 2-3년 정도이지만 건설 경기와 자재 수급, 공사비 변동과 같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재비 상승과 강화된 건축 규제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가는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합과 시공사 간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검사를 통과하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상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밟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전까지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시간이 18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절차가 다소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어도 평균 8-9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고요.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10년이 넘어도 지지부진한 사업장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계획 단계부터 관리처분 계획까지 행정 절차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또한 조합 내에서 분쟁이나 사업비 증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길고 복잡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1호 부동산 대책이 이런 정비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11호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겠죠.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마디로 물건을 팔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재건축의 경우에 조합원 앞선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사야 된다는 얘기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는 사야 한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요. 그럼 만약에 이 시점을 넘겨서 못 파느냐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에 시세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권리가액만큼만 받고 조합에 강제로 매도해야 합니다. 이걸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제값을 못 받고 감정평가 정도의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죠. 단 여기서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라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매입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렇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었는데요. 이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취지이지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들은 사업 도중 장기간 거래가 묶이게 되겠죠. 정비사업은 통상 10년을 훌쩍 넘긴다고 했는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매물이 묶여서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투자 유입도 차단되기 때문에 시장 활력이 저하되고요. 조합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주하지도 남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담금의 상승 우려도 있습니다. 거래가 묶이고 사업이 지연되면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담금은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곧 돈인데요.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그리고 금융비용, 이자, 각종 부대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문제. 자금 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었는데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주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6억 원으로는 이주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자금 운용이 더욱 어려워지고요. 이미 규제 지역 대상이었던 재건축 조합들도 이주비 대출이 풀리지 않아서 이사 갈 곳이 없을까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11호 대책은 서울 정비사업에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을 가져와서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사업성을 악화시켜서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투기 차단과 공급 확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숙제죠. 지방은 어떨까요? 11호 대책의 규제 지역의 대부분의 지방광역시나 도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은 직접적인 규제 강화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정비사업의 상대적인 이점으로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입주권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장기간 묶이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조합원 분양가나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낮죠. 그리고 지방이라도 광역시의 교통과 학군, 상권이 검증된 핵심 입지에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르죠. 지방 정비사업은 위축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 대부분의 지역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이 미분양 주택들이 쌓여가고 있고요. 인구 유출로 인해서
주택 수요 자체가 부족한 곳도 많죠. 사업성이 떨어져서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정비 사업장도 있습니다. 정부도 지방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최근에는 이런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급등 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것은 특단의 조치로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으로 집값의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대가로 정비사업의 속도는 느려지고 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원래 복잡하고 장기간 걸리는 사업인데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는데 투기 차단을 명분으로 다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혼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제 공급을 늘린다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로씨였습니다.